안녕하세요. 아, 인사 안 하나요? 네, 이사요? 인사요, 인사. 아, 인사. 예. 아니, 이사한 지 아니, 일어난 지 얼마, 이제 꽤 됐죠. 지금 오후예요, 오후. 네, 맞아요. 아직 네. 잠에서 안 깼나요? 네, 근데 오늘 좀 늦게 일어나긴 했습니다. 예. 우리는 아침에 좀 존나 일찍 깜짝 놀랐어. 왜 놀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시에 원래 회의였죠. 네. 근데 그 10시 회가 언제 나온 거죠? 며칠 됐죠. 저희가 아시겠지만 주원 형이랑 종윤 형이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혁신, 쇄신을 밝히면서 오늘 오전 10시에 전체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유일하게 한 명이 안 왔습니다. 2명이죠. 2명인가요? 네. 왜 2명이죠? 한 명이 이제 출장을 갔기 때문에. 한 명은 출장을 갔고 출장 안 가면 이해가 되는 거고. 한 명은 안 왔습니다. 맞아요. 사실상. 네. 회의가 10시인데 12시에 왔죠. 11시 반입니다. 예. 정확하게 해주세요. 12시와 11시 반은 달라요. 그래서 오전이냐 이제, 오냐니까. 네. 아마 이 영상이 오늘 몇 번째 영상인지는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영상이 저희 셋이 찍은 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서 셋이 옛날에는 좀 노잼 트리오였는데 톤도 좀 높아지고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회의하기 위해서 일찍 모였는데 덕현이는 전혀 변함이 없다. 네. 열심히 하지 않는다. 정현이 형 저거. 혁신은 다음 주부터. 목을 쳐야 돼요 저런 놈들. 네, 사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예. 네, 사람 변하면 초질관의 정신으로 쭉 밀고 들어가는 그런 뚝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천천히 변화를 네. 천천히 재밌게 가자고요. 맞아요. 네. 네. 자, 노잼 트리오 오늘 안 달라지네. 네. 맨체스터 더비 다 보셨죠? 네. 맞죠? 네, 일단 우리 작가가 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종윤 형이랑 지원 형이 얘기를 했지만 그 작가도 맨유 팬이에요. 맨유 팬이에요. 네. 엄청 오래 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맨유 팬인 작가가 이제 어제 경기를 보고 굉장히 빡쳤습니다. 이제 그 단톡방에서도 이제 좀 자신의 그 울분을 맞아요. 이제 드러내기 아니 라인업이 때문에 나올 때부터 라인업 띄우면서 이 네. 말이 되냐 멤버 차이가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템백 써야 되는데 뭐 하냐 맞아. 이런 이 얘기하고 얘기했어요. 막 그랬는데 어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후반전 그 기대 득점 XG 값이 0이었죠. 말도 그러니까 뭐 전혀 골을 넣을 수 없었다라고 봐야죠. 네. 맨시티 압박이 많이 밀렸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컨텐츠로 이 맨유 팬 작가가 보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 빡치는 점. 그러니까요. 네, 이걸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작가의 사견이 좀 들어가 있어서 사견 많이 거를 들어갔어, 사견이. 조금 이해를 좀 네. 부탁을 드리고 네. 저희도 저희의 사견을 더해가지고 좀 재구성을 해보려고 근데 해요. 맨유 콘텐츠 전 사견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 리버풀 콘텐츠나 아스날 콘텐츠는 많이 그렇지. 들어갔어요. 형철이가 있고 그리고 종윤이 형이 아스날 관련 얘기를 또 네.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박중수 불러가지고 첼시 얘기도 첼시도 맞아. 사견이 들어가요. 근데 맨유도 이제 사견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했고 네. 이번 작가의 이 시선이 사견이 들어간 시선이에요. 네. 맞아요. 한번 보죠. 일단은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놨네요. 경기 컨셉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 이슈가 생기면 좀 이제 이전의 사례들을 이제 좀 국내 사례들을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에티하드 스타디움의 맨시티를 상대하는 이 상황에서 9개의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 전에 있었던 맨시티 토트넘 경기를 좀 더 참고했어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근데 맨시티가 맞아요. 잡힌 몇 안 되는 경기가 토트넘전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에티하드 스타디움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맨시티가 더 점유하고 더 상대를 옥죄고 게임을 한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가장 좋은 교보제는 토트넘전이죠. 비교적 최근 경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경기가 먼저 참고가 되어야 예. 했던 것이 맞죠. 그러니까 결국 맨시티 토트넘전에서 이 주된 공격 루트는 이 빠른 발 그리고 맞아요. 양발 피니시가 가능한 손흥민의 이 역습 상황에서의 영향력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지금 있냐라고 생각해봤을 없죠. 때는 없죠. 맞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스프린트를 끊을 수 있는 선수는 스프린트만 봤을 땐 있어도 있어요. 손흥민보다 파괴력의 차이가 좀 크죠. 그러니까 양발 사용하면서 마무리가 가능한 자원이 찾기가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손흥민처럼 발 빠른 선수들은 근데 있죠. 이게 형철이가 방금 말한 그 맞아요. 포인트인데. 뭐 엘랑가도 있고 레시포드도 빠르긴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레시포드가 발이 빠르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폼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맞아요. 선발 기용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큽니다. 저는 당연히 선발에서 밀린 것도 이해가 되는 게 나와서 유의미한 결과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엘랑가가 선발로 나왔잖아. 엘랑가 자리에 레시포드 선발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선발 라인업 나왔을 때 더 욕 나왔어요. 맞아요. 네, 냉정하게 봤을 때. 그 정도로 요즘 레시포드의 폼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터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는 게 라이터. 그 토트넘 같은 경우는 케인이 그 패스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 쪽으로 돌려주고 손흥민이 침투해서 뭐 마무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크로스
올려주던지 이런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맨유는 사실 이 패싱력만 놓고 봤을 때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포그바를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두 선수를 기점으로 조금 더 발빠른 자원들에 대한 양질 패스가 공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라고 지금 좀 보고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스탯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파스코어를 참고로 했고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 스탯을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롱패스를 조금 더 활용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맨체스터 시티가 롱패스 비율이 더 높죠. 예,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이날 맨체스터 더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포메이션을 놓고 보면 4-2-3-1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2-3-1로 나왔는데 솔샤르가 사실 맨시티를 또 귀신같이 잡았거든요. 그렇죠. 에티하드 네. 스타디움에서 특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수 작가가 얘기했던 게 어떤 느낌인지는 와닿아요. 선발 라인업 짤 때부터 뭔가 좀 애매하다. 이거 역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볼 점에서 뭔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솔샤르 때는 명확했거든. 내려앉아서 수비하다가 역습. 맞아요. 네. 전방에 발빠른 자원들. 그 앙토니 마시알마저도 맨체스터 더비에서는 요긴하게 쓰였어요. 2019-20 시즌 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원을 1차적으로 봉쇄한 이후에 선수비 후역습에 강한 카운터로 좀 한 방을 노렸어야 된다라는 생각.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고. 저도 쌉공감. 그게 맨시티의 약점이고 맨유가 또 활용해 보일 수 있는 미드필더의 능력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이죠. 왜냐면 에버튼전만 생각을 해봐도 제가 그 경기 중계하면서 느꼈던 게 에버튼 미드필더진이 생각보다 그날 경기 괜찮았거든요. 맞아요. 알랑도 그렇고 두크레도 그렇고 좋은 자원들을 바탕으로 맨시티가 공격을 계속해서 퍼붓는데 이거 맞고 앞쪽으로 쭉 볼 전달한다면 근데 에버튼은 그런 건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잘 안 풀리는 팀의 공격적인 특색이긴 한데 공격적으로 뭔가 전술상에 체계가 잡혀있다기보다는 저 선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버튼도 좀 그러거든요. 맞아요. 보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1차적인 중원 봉쇄 그리고 2차적으로 롱볼을 통한 빠른 역습 이 컨셉은 저는 맨시티 상대로 먹힐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루트라고 봐요. 지금 맨시티 폼을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런 명확성이 좀 없다는 게 이제 아쉽다는 거고 이런 경기 컨셉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는 선수 선발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경기 초반부터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에 상당히 프레스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강하게 넣는 그림이 나왔죠. 근데 압박을 할수록 맨유의 뒷공간은 열렸고 맨체스터 시티는 칸셀로를 바탕으로 이 왼쪽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이게 오른쪽이 될 텐데 이 부분을 계속 두드립니다. 이게 계속 그 명확한 컨셉 없었다라는 얘기랑 겹치는 건데 토트넘전 때 토트넘 미드필더진 있잖아요. 하프라인과 박스 중간쯤까지 완전히 그냥 내려앉아서 두 줄 수비를 해가지고 이제 수비 버텨놓고 역습 때렸고 에버튼은 하프라인 위쪽에 하프라인 바로 이제 근처에서 로드리가 공 잡았을 때 알랑가 두크레가 그쪽 붙어주면서 딱 압박 라인은 이런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시작을 했거든요. 맨유는 그게 너무 명확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압박이 풀리시 뒤가 너무 쉽게 열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 거죠. 지금 맨시티 히트맵 보이시죠? 좌측으로 되게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네. 올 시즌 맨시티가 왼쪽 공격이 오른쪽보다 좀 유리할 때가 많아요. 펩 가르디올라의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전술도 왼쪽에 숫자를 많이 두고 반대로 전환해요. 그 형태가 좀 많고. 어제 경기에서는 글리시도 계속해서 왼쪽에 또 이제 머무르기도 했었고 이제 글리시 폼이 저는 막 안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제 경기에서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애초에 라인을 좀 높게 올리면서 점유율 기반의 공격 축구를 맨체스터 시티가 구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뒷공간 노출에 대한 리스크는 이건 상수거든요. 변수라고 볼 수 없고 근데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강한 프레스를 할 거라면은 완비사카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달로가 낫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이건 뭐 개인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근데 완비사카가 사실 최근에 수비적인 폼도 그렇게 좋다고 보기에는 솔직히 폼이 떨어졌죠. 솔직히 완비사카 나왔든 달로 나왔든 그 위치는 힘들었습니다. 나도 비슷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보면 맨체스터 시티가 본인들의 진영으로 넘어왔을 때 간간히 집중력 잃어버리면서 공 뺏기는 모습도 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까 수빈이 형이 얘기한 거랑 살짝 비슷하거든요. 달로가 나오든 완비사카가 나오든 저는 경기에 뭔가 지대한 영향력을 줄 만한 그런 반전의 포인트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맨체스터 시티 좌측 공격이 너무 좋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완비사카가 못하고 달로는 잘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두 선수의 폼이 극명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만약에 3백을 사용하면서 선수비를 하는 컨셉이었으면 완비사카 기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달로 쪽이 더 낫지 않았나라고 이제 작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데이터를 하나 더 볼 거는 스카이스포츠 선정 완비사카 양팀 통틀어서 이 평점 최하점
타점 나왔습니다. 네. 보면서 그럴만했어요. 이게 그 오른쪽에서 완비사카가 공을 잡았을 때 상대 압박이 세잖아. 미드필더한테 한 패스만 넘겨줘서 거기서 이제 롱 패스를 통해서 전방 때려 넣으면 빠른 공격수들이 맨유가 좀 압박해서 거기서 세컨볼 따내고 이런 거를 좀 원했던 것 같은데 뭐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애들도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완비사카가 안 보이죠 패스 줄 때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포그바 기용도 조금 애매했다고 보는 거는 사실 포그바는 저는 이런 타이트한 압박이 어울리는 유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선수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 포그바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잘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이 선수를 별로 안 좋아해서 둘은 좀 어떻게 보나요? 저는 테크니션과 기술적인 부분 기량은 확실히 우수하다. 대신 부상만 좀 안 당한다면 저는 이 생각이 첫 번째로 들어요. 축구 선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그라운드 내에서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저는 외부적으로 성향, 성격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량 대단한 선수지. 근데 이 선수는 이 주변의 흐름을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경기에선 잘해. 주도권 있는 경기에선 잘해. 근데 이런 경기에서는 참 안 맞죠. 그러니까 계속 선발 라인업 그 얘기하는 거예요. 포그바까지 이렇게 넣을 거면 확실하게 점유율 축구를 위쪽에서 하던가. 근데 냉정하게 토트넘전을 못하죠. 그러니까 못하잖아. 그러니까 교보제로 삼았다면 냉정하게 뭐 이것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미드필더 라인도 안 좋으니까 뭐 프레드 맥토미니 넣어가지고 그냥 안정적으로 수비한 다음에 역습 때려놓는 전술 씁시다. 결과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뭐 랑닉은 포그바가 최근 폼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어떤 전술을 확실히 가져가기에 스쿼드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점. 구성이나 조합을 짜는 데 있어서 애매함이 있기 때문에 퀄리티의 차이. 네, 그래서 감독도 우리가 이런 경기 컨셉으로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거기에 맞는 스쿼드 구성을 짜기에는 미드필더 쪽의 약점이 맨유는 분명 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결국 이번에 그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맨시티 상대로 중원의 수적 열세 놓일 가능성이 큰데 이걸 어떻게 커버하느냐가 관건이다. 근데 그게 커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밀린 걸로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포그바, 테크니션, 뭐 탈압박하는 능력, 그리고 롱패스 뿌려주고 공격 방향성 잡고 이런 거 오케이라고 보는데 이 선수 자체가 수비력이 엄청 좋거나 활동량은 막 그렇다고 해서 뭐 무징막쟁이 막 스프린트 끊으면서 막 달려가고 이런 스타일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 산초한테 어시스트는 했죠. 근데 그 장면은 저는 산초가 되게 잘했다고 보고 골 넣는 거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랑닉 감독의 전체적인 전술 선택이나 선수 활용법이 좀 아쉬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탯을 지금 쭉 이렇게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는데 대안을 잘했어요. 솔직히 이날 대안 아니었잖아요. 진짜 대참사 날 수도 있었어요. 대안은 지난번 맨체스터 더비 때도 잘했죠. 그쵸. 승패했지만. 그리고 맥과이어가 한번 그 데브라이너한테 태클 한번 해가지고 경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불안불안하죠 보면. 왜냐면 맥과이어 자체가 그렇게 민첩하거나 스피드가 빠른 유형이 또 아니라 맨시티가 딱 볼 끊어내고 역습으로 데브라이너 공 잡고 바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진짜 큰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어제 경기에서도 그런 데브라이너의 태클 그리고 뭐 이제 경기 전반에 필포드랑 좀 몸싸움하는 뭐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거 놓고 봤을 때는 맥과이어 쪽에서의 불안감도 당연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안고 가야 할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냉정하게 봐서 사실 많은 맨유 팬들이 에티하드 스타디움 가가지고 뚜렷한 경기력 반전 그리고 확실한 승점을 따올 거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은 저는 솔직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선발 라인업 나왔을 때부터 그 전부터 이거는 좀 지고 들어가는 경기였는데 거기에서 뭔가 진짜 투지 있게 이거 더비잖아. 그렇죠. 깨 부수고 이런 분위기를 바랬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다. 차라리 이런 경기에서 누구 생각나는지 알아요? 펠라인이 생각나. 펠라인 이런 거 펠라인이 생각나 진짜로. 어제 그거 좀 웃기던데. 그 이제 리버풀 팬들은 바랬을 거 아니야. 맞아요. 야 이거 맨유가 무슨 구만 그치. 만들면 그래서 그거 있더라고. 이렇게 막 리버풀 팬 이렇게 짤 딱 올라와서 야 기대도 안 한다 하고 참. 근데 산초 슛 하면 근데 기대. 갑자기 덕백골. 그럼 그렇지. 그리고 자고. 자 어제 이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아주 골수 팬인 우리 작가의 의견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작가의 시선. 자나요?